반갑습니다. 은하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실적을 알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재무제표의 개념 과목이 너무 많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공부해서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인 대출 심사를 하면서 주로 체크하는 재무비율 6가지를 주식 투자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항상 변동한다는 점, 실적은 주가에 선반영된다는 점을 착안해서 어떤 악재가 닥쳐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분할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에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6가지 재무 비율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에서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명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준비를 잘한 기업은 업황이 나빠질 때 타격을 덜 받을 뿐만이 아니라 좋은 시절이 오면 더 많은 혜택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업이 실적이 꾸준한 기업은 업황이 나빠도 끝까지 버텨낼 것이고, 이걸 이겨낸 다음에 좋은 업황이 온다고 하면 그만큼 또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을 내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재무비율 6가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건식에다가 하나하나씩 입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산출된 기업들의 요약재무제표라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럼 그 시점부터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가가 반등하는 때가 있다. 많게는 30% 이상 수익을 낸 다음에 우리는 팔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조건 검색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런 부채 비율, 유보율, PER, 당좌 비율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조건식으로 산출된 기업들을 재무제표를 일일이 찾아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대표 포탈인 네이버에서 네이버 증권에 찾아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업의 재무제표, 재무 비율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치 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 추정치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기가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아볼 재무 비율 6가지는요. 제 책인 자녀와 함께 짓는 돈나무 농사 231페이지에 어렵다는 주식 투자 이것만 알아도 된다. 이런 소제목으로 내용을 써놨으니까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시던지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책을 구매를 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개념은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익이에요. 이거 2가지를 하나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익에 대해서 한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업은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이라는 회계 과목으로 기표를 하고 그 다음에 원가를 매출 원가로 해서 요걸 빼줍니다. 그럼 매출 총액이라는 수익 과목이 나오고요. 여기서 판관비를 또 차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런 것들 차감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최종으로 기업에서 수익 처리가 되는 게 단기 순이익. 만약에 손실이라고 하면 단기 순손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정 과목으로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농협에 다니니까 농협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농협에서는 여러분들께 돈을 빌려드리면서 대출 이자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매출액이에요. 대출 이자 자체가 매출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오잖아요. 그리고 예금 이자를 드리죠. 그러니까 그 예금 이자가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게 매출 총액으로 기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은행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요. 점포를 빌리는 데 따른 임차료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집기들도 사야 되겠죠. 그 집기들을 몇 년에 걸쳐서 상각하는 걸 감가상각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도 내야 될 거고 수도료도 내야 되겠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비, 판매비, 영업비용이 들어가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 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거를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단돈 1원이라도 증가하는 기업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은행에서는요, 돈이 필요하신 분한테 다시 대출도 빌려드리지만 그 와중에 이제 돈이 남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과도하게 예금을 유치를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빌려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남는 돈을 외부 기관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이자 수익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영업과 전혀 관련 없이 외부 기관에 맡겨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영업의 수익으로 기표가 돼요. 영업과 전혀 상관이 없죠. 영업의 비용이 뭐냐면 여유 자금을 가지고 펀드에다 투자를 했다고 치죠. 근데 펀드가 수익이 나면 다행인데 손실을 봤어요. 그렇게 되면 그 손실분에 대해서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업이익에다가요,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표가 돼요. 이제 법인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금을 딱 내면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표되는 게 당기 순이익, 이렇게 기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당연히 플러스가 되어야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단돈 1원이라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매해마다 증가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을 얘기를 해요. 백분율로 표시를 하고요. 쉽게 말해서 집을 살 때 6억짜리 집을 3억은 내 돈, 3억을 은행 돈으로 샀다면 부채 비율은 100%가 됩니다. 하지만 1억은 내 돈, 5억은 은행 돈을 산다면 부채 비율은 500%가 돼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돈을 덜 빌리면 그만큼 이자가 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훨씬 더 날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요즘과 예전처럼 기준금리가 상승한다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될 금액들이 늘어나면서 당기 순이익이 감소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 다음에 예전처럼 IMF라는 게 또 오거나 서브프라임이 오게 되면 이자 때문에 기업이 휘청휘청할 수도 있잖아요. 기업 돈을 빨리 갚으라고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할 때도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은행에서는요, 대출 심사를 할 때 기업이 부채 비율이 150% 이하인 거를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기업을 분석을 할 때 부채 비율도 150% 이하인 기업을 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점이 있어요. 이게 부채 비율 150% 이하로 해가지고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는 조건식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결국에는 코덱스 은행이라든지 타이거 은행이라든지 이런 ETF 쪽을 통해서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당자 비율입니다. 당자 자산의 유동부채를 나눈 값을 당자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좀 생소한 단어죠. 당자 자산은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단기간에 갚아야 될 부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당자 비율이란 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당자 자산은 즉시 처분이 가능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처분해서 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 기업이 요걸 판단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100% 이상인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100% 이상 항상 체크를 하시는 거를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겁니다. 또 계정 과목이 조금 어렵죠. 잉여금 뭐고 자본금은 뭔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잉여금은요, 기업 활동을 한 다음에 주주에게 배당을 다 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단기 순이익이 났어요. 이거를 주주들한테 다 배당을 줘요. 그럼에도 남는 돈이 있어요, 기업들은. 이걸 잉여금이란 계정 과목으로 입금을 해놔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대표적인데요. 되도록이면 이익잉여금이 비중이 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유보율은요, 남은 돈이 순수하게 투자한 자본금보다 많으니까 얼마나 잘 영업을 해왔는지 알려주는 재무 비율인데요. 유보율은 200% 이상인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신 PER이라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라고, 이런 비율의 약자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주가를 EPS라는 값으로 나눈 겁니다. EPS는 당기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이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생략을 하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세요.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당기 순이익이 이제 어닝이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투자를 하시다 보면 PBR이라고 있어요. 이게 프라이스 북 레이시오 이런 값인데, 요 북이 순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게 PBR입니다. 그 다음에
PSR이라고 있어요. PSR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매출 총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세일 앞에 단어 한 단어만 갖다 붙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PER은 뭐고 PBR은 뭐고 PSR은 뭐야 이렇게 항상 고민하시는데 이 분모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중간값이 바뀐다 이렇게 하면서 외우시면 되세요.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다. PER이 10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10년 장사를 해서 당기순이익을 내면 시가총액을 벌 수 있다. 그만큼 10년 일하면 이 기업을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PER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우량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PER이 너무 높으면요, 이 기업이 수익성이 그만큼 안 좋다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PER이 10에서 15 정도의 수치값인 기업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가배당률입니다. 시가배당률은 회사가 주주들한테 지급하는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을화차라는 주식회사가요,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치죠. 근데 이제 배당을 500원씩 배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 을화차라는 기업의 시가배당률은 5%가 됩니다. 예전에 주식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 이 배당 관련돼서 주식 가격이 높고 낮고가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가배당률이 높은 주식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고요, 낮은 주식은 성장 가능성이 큰 주식이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배당률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배당금은 회사의 오너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업이 상황이 좋더라도 배당률을 낮게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업 상황이 안 좋은데도 배당금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안 주거든요. 그 유명한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인데도. 그렇다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안 좋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항상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시가배당률은 절대치는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느냐, 일단 코스피의 시가배당률 평균은 2에서 2.5%예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격이 조금씩 낮아지는 시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충격 때 이제 분할로 투자를 하는 건데 기간이 길면 한 1년 정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배당금이라도 받질 못하면 내 돈의 가치는 그만큼 물가 상승률만큼 떨어지는 거겠죠. 물론 뭐 10에서 30% 정도 시세 차익이 남으면 비과세로 내가 수익을 받지만 그 기업이 주가가 상승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위험을 대비해서 우리는 50번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기간이 걸렸다. 그렇게 되면 시가 배당률이라도 받아서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는 돈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가 배당률도 따지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건식에다가 2% 이상의 시가 배당률을 보유한 기업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발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6가지 재무 비율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한 기업을 검색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 한번 볼게요. 아까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한 값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추정이익도 이제 뭐 더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당기순이익은 아까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인세까지 낸 값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했잖아요.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물론 100% 이하로 계속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인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유보율은 200% 이상인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요 기업 같은 경우는 몇 %인가요? 8,300%나 되네요. 그만큼 이제 계속 꾸준하게 당기순이익이 나서 배당도 하고 나머지를 다 잉여금으로 입금을 해놨다는 뜻입니다. PER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10에서 15인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예를 들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4.94, 4.12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PER이 너무 낮으면 그때가 이제 이 주식의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지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되는 과정 중에 이럴 때 이렇게 나눠서 샀다가 이렇게 반등할 때 짧게 팔고 나오는 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재무 비율이 맞고 틀리고를 막 으르렁거리면서 따지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가배당률 같은 경우는 아까 2에서 2.5%가 코스피 시장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5%의 시가배당률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 보니까 조건식에서 발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을 이제 RSI 값이 거의 3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주봉으로 바꿔서 그렇게 되면 이제 50회에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컨셉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을 처음부터 돌려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조건식을 만드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천천히 만드는 영상을 하나씩 같이 제가 직접 입력해 보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NH투자증권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양한 증권사 이용하지만 이 조건식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영문을 쓰는데요, 저는 뭐 어디 메리츠증권 쓰는데, 이렇게 해서 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 그 조건식의 항목들은 다 똑같이 존재를 하니까 그 항목들만 따다가 쓰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조건식을 만들어서 기업이 이렇게 돈을 꾸준하게 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때 나눠서 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보시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좀 생소한 회계 과목, 그 다음에 재무 비율이 나왔더라도 끝까지 보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